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입니다. 저희는 도울 김용옥 선생님의 논술과 철학 강의 2권 읽고 있고요. 지금 두 번째 챕터 2부 시간으로 철학이란 무엇인가 119페이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이죠. 100쪽. 아, 100쪽입니까? 근데요. 예. 아, 네. 지난 시간에 저희 1부 마지막에서 예고를 했었죠. 아, 그러네요. 뭐였냐면 순수 침술 비판. 만약에 칸트가 지금 시대에도 살아서 만약에 한국에서 어떤 그 책을 쓴다 그러면 순수 이성 비판이 아니라 순수 침술 비판을 쓸 것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이런 좀 우리 동네에 뭐 침을 잘 놓는 분이 한 분 있어. 근데 그분이 침만 넣으면 사람들이 다 나아요. 그럼 저 사람은 그 침술이 과연 뭘까? 이거에 대해서 칸트가 책을 쓸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칸트의 그 우리 사유의 맥락을 가져가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실제 저는 근데 이게 좀 공감이 가고 실제 이런 사례도 제 주변에도 봤던 것 같은 게 이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 아는 분 중에 그 누나인데 네. 이제 거의 한 40 정도 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분 커리어가 되게 독특한데 처음에 들어갔던 대학은 거의 한 의대였을 거야 아마. 네. 의대 엘리트죠. 의대에 갔다가 네. 좀 자기가 어떤 좀 신에 대한 그런 좀 고민이 있어서 신학대를 갔어요. 신학대도 가기 어렵거든요. 네. 성경을 달달 외워야 되는데 신학대를 갔다가 또 세 번째로 지금 들어간 데가 그 한의학과를 갔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다 세 군데가 다 들어가기 진짜 어렵거든요. 한의학과를 갔는데 이제 이분이 왜 그렇게 자꾸 이제 학교를 바꾸셨을까? 제가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마 이러한 맥락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자기는 이제 신학도 배웠고 이제 한의학이나 좀 의학이라 이게 접목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풀고 싶은 그런 화두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 칸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예를 들어 순수 이성 비판이든가 아니면 뭐 막스의 이론이든가 뭐 노자의 뭐 도덕경이든가 이런 거를 그렇죠.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죠. 이거는 그런 이론은 시대 상황과 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서 써지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 그 길. 자기 철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의 문제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나한테 절실한 화두가 뭐냐. 예를 들어서 진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열대어를 너무 사랑해. 열대어의 멸종을 막고 싶어. 그런 사람은 열대어에 대해서 막 책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론을 막 전개하고 네. 열대어의 특성은 어떤가.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맞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철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제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바로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 훅 뛰면 네, 이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들 보니까 또 뭐 분석 명제니 그런 선언 명제 이런 것들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그 시간이 철학을 인간화하고 뭐 이런 얘기는 뭐 이미 다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다 어차피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서 직접 가져가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진짜 우리가 이걸 뭐 설명하면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이걸 하려면 한 6시간을 주셔야 그 내용들을 다 읊을 텐데 저희는 지금 핵심만 발췌하는 거라. 진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했던 맥락에서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진 않아요. 맞아요. 이게 요약 정리하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고 그거는 정보잖아요. 지식이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혜고 맞아요. 우리의 자기 질문이잖아요. 맞아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도 좀 마음가짐 자체가 저희도 그렇지만 뭔가 많은 걸 막 최대한 전달해. 이거 쓸데없어요 다. 한 마디라도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했던 말이 좀 뭐랄까 공감이 되고 좀 와닿고 자기 문제의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철학이라는 거는 그 보편적 구조를 따지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뭐 상대적인 하나하나 일어나는 그냥 그런 물결을 따라갈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도울 선생님의 이론을 외울 필요가 없고 이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것뿐이에요. 생각의 길.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나오는 게 철학이라는 게 과연 정의가 가능하냐. 근데 철학은 정의 불가능하다. 맞아요. 왜냐하면 철학에 대한 모든 정의는 정의자의 관심의 표현에 불과하다. 야, 이거 진짜 얼마나 진짜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보면은 그건 칸트의 표현인 거고요. 이거를 뭐 불가 사상에서 보면은 또 다른 표현이 될 거고. 그리고 뭐 또 니체의 표현에 의하면 뭐 무슨 뭐 다른 뭐 관계성의 철학이니 다를 겁니다 다. 근데 그거는 철학자
정의자의 관심의 표현의 어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의 정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의 관심 그리고 그 관심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요구와 문화적 형태의 소산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뭐 절대 뭐 이게 맞는 말이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공자님의 그 인의예지 이런 걸 갖고 시비를 팰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때 당시의 표현 방법인 거고 지금의 여러분들의 용어로 바꾸면 되는 거고 다르겠죠 요즘에. 그거를 외워서 딱 적용을 똑같이 시키려고 하는 게 사실 되게 말이 안 되지. 철학하지 않는 거죠. 지금은 지금 시대에 맞게 변형을 해야겠죠. 그렇죠. 우리에 맞게. 왜냐하면 그 철학이라는 거는 애시당초 분석 명제가 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게 칸트 때 진짜 많이 당했는데요. 이게 분석 명제와 경험 명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철학은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모든 명제, 이것들은 다 경험적 명제다. 즉 말의 발설자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가 나눕니다. 분석 그렇죠. 명제. 분석 명제는 말 그대로 2 더하기 3은 5다. 이런 거요. 아니면 아까 내각의 합은 180이다. 이거는 어느 국가에 가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분석 명제 말고 종합 명제가 또 경험 명제인데 이게 칸트 이론이었었죠.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돌풀님은 뭐 고기를 좋아한다. 이런 거는 돌풀님한테 제가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해야 알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 경험을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분석과 뭐 종합으로 나뉘는데 뭐 간단히 말해서 연역적이냐 아니면 좀 귀납적이냐 이렇게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전제는 철학은 경험적 명제다, 종합 명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이라는 거는 무규정적이다. 맞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철학이라는 우리말 이게 과연 지혜의 사랑이라는 히라보로 규정 가능한가? 보통 여러분이 철학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뭐 이런 식으로 들었잖아요. 맞아요. 많이 또 말하기도 하고. 네. 근데 그게 또 도올 선생님이 저는 되게 대단한 게 철학이란 단어를 이제 우리가 좀 단어를 뜻풀이 할 때도 그 현지에서 옛날에 쓰였던 말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철학이란 단어 어쨌든 우리나라 한국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의미 맥락에서 이걸 뜻을 풀이해야 된다. 굉장히 애국적인 방향이에요. 이게 좋은 애국의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런 식이라면 그런 논리라면 필로소피아라는 그 지금 철학이라는 필로소피아의 원어를 지혜 사랑이라고 하든지 한문으로 애지라고 했어야지 왜 철학이라고 번역하냐. 그렇죠. 이게 진짜 논리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논거를 대는 게 그 필로소피아는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번역과 우리말의 지혜라는 것은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매우 실용적인 통찰 이런 거 뭐 직관이나 예지 이런 건데 이 필로소피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서 진짜 상세한 근거를 대는 게 테아에테투스라는 그 플라톤의 대화편 145절 2란에 나와 있는데 이 소피아는 지혜가 아니라 참된 지식을 의미하는 에피스테메 이것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에피스테메는 존재의 형상, 에이데 이런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론적 발상인데 히라빈들이 말하는 지혜란 그러니까 참된 지식이지 동양인들이 말했었던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예견 능력, 통찰력, 삶의 정말 이로운 능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필로소피아는 풀이하면 지혜의 사랑이 아니라 지식의 사랑이다. 그렇죠. 그 뒤에 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서양 철학은 그 전반 철학사의 경향이 지혜를 결핍한 철학이 되었다. 저희 많이 공감하죠. 네. 지혜를 결핍하고 지식을 추구하던. 그렇죠. 진짜 서양 철학사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이 또 발전하고 또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동양은 지혜가 중심이 되고 지식이 결핍된 경향이 나타났다. 그래서 문명이 조금 늦게 더 발전한 것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노노나 노자를 봐도 이건 지혜잖아요. 맞아요. 지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뭐가 중요하냐? 이제 도울 선생님 이번에 나온 그 노자가 옳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샀어요 저도. 네, 아무래도 사실군요. 우리 수집 가세요. 그래서 선생님의 맞아요. 영상 그 인터뷰 라디오 같은 걸 보니까 예. 이제는 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 지혜가 필요한 세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짜. 관심 있으면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철학이라는 이것도 일본 말이다 원래. 철학이라는 말은 테치카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니시야마네라는 사람 19세기에 일본 철학자에서 이렇게 건너온 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철학을 공부해서 뭐 그 서양 학문에 눈을 떠가지고 그 중국의 철학도 공부하고요. 네덜란드로 유학을 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가져오면서 우리한테 또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서양 문물을 거의 네덜란드를 통해서 받아들였대요. 맞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서 네덜란드 대학교 다녔던 거죠. 거기서 이제 철학을 수입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말은 1874년에 이 니시야마네가 썼었던 그 백일신론 여기서 처음 좀 나오는데 이 책의 제목 백일신론은 100가지의 학문을 하나로 통일하는 새로운 이론이다 이런 말을 뭐 쓰는데 그냥 넘어가도 돼요. 이렇게 넘어가고. 근데 이런 거 보면 재밌잖아요. 재밌었어요. 이런 저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그러니까 어원을 추적하는 거죠.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또 학자다 진짜. 이게 학자다. 진짜 학자는 이렇게 밝혀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왜 말했냐면 이상 철학이라는 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봤는데 맞아. 이 발글철과 배울학 이게 철학이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 그 순수 중국 말이다. 근데 이제 도울 선생님이 마지막 우리나라 순수 우리말로 풀이를 하는데 밝은 배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철학이 밝은 배움이다. 최종적 근거를 내는 거죠. 이게 정답이다 이런 게 아니고 와 대단하잖아요. 이 하나를 위해서 또 논리 전개를 이만큼 해서 자기 결론을 냅니다. 굳이 그래서 철학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고 철학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의 의미 맥락으로 풀어내면 밝은 배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기가 막힌 건요. 이 전제를 또 이어가는데요. 요거 되게 재밌어요. 요거. 철학은 밝은 배움이잖아요. 그 밝은 배움이라는 거는 어둡지 않은 배움이겠죠. 반대니까요. 네. 이해되시죠? 밝은 배움, 어두운 배움이 있을 텐데 그럼 어둡지 않은 밝은 배움이겠죠. 네. 그럼 어둡지 않다는 건 뭘까? 엉큼하지 않다는 거다. 그러니까 투명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엉큼하다는 건 뭘까? 숨겨두거나 꼽을 쳐놓은 게 없다는 거다. 그럼 꼽을 쳐놓은 것이 없다는 건 뭘까? 개방적이라는 거다. 개방적이라는 건 뭘까?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철학은 무전제의 사고다. 야,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나왔어요. 야, 이건 진짜 대단하죠. 여기 근데 재밌는 게 도울 선생님이 실제로 꼽을 쳐놓은 게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써놨어요.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대로 읽은 거예요. 지금 제가 과장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말이 아니라 꼽을 쳐놓은 게 이게 재밌어요. 이분은 이렇게 말을 잘 쓰셔가지고 이 무전제 사고가 철학적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요. 제 1조건인데 이 무전제 사고란 나의 생각을 어떠한 특정한 믿음이나 체계의 전제에서 출발시키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야, 이거 맞아. 그러니까 뭐 정치 철학에다가 내 걸 묶어서 사고하는 게 아니고 나로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도 진짜 와닿는 게 제가 기독교인이잖아요. 네.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이게 저는 그동안 뭘 하든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그 전제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항상 있는 거야. 무조건 있고 저의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단 말이죠. 특히나 종교인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정치적인 편향이 있는 분들 나는 보수야. 뭐 나는 진보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진보면 보수가 그냥 뭘 해도 미운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막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의 논리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보수니까 미운 거야. 상대적으로 보수는 진보니까 미운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 도월 선생님이 말하는 건 무전제의 사고가 철학이다. 근데 이게 노자의 도덕경이에요. 아, 그래요? 도가도 비상도죠. 그러니까 도를 도라고 말하면 도가 아니다. 즉 그것처럼 무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진보야라고 하는 사람은 진보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렇죠. 이미 그래서 도울 선생님도 또 쓰지만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자기가 종교라고 하는 순간 종교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런 게 진짜 지금 현대의 우리나라에서 진짜 중요한 무전제의 사고가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게 왜냐면 저도 이제 제가 어느 모임이든 단체든 누굴 만나든 저는 교회 다녀요. 기독교인이요 말하는 순간 그 사람 바로 색깔이 씌워지죠. 상대방도 저를 저 사람은 그러면 당연히 이러하겠네. 이게 낙인이 찍혀요. 저는 그래서 돌풀님 보고 너무 놀랐던 게 처음에 저희가 모임에서 만났을 때 기독교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딱 드는 생각이 바로 저도 근데 철학을 왜 하시지? 그러니까 이게 나 이 사람하고 좀 트러블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다들 이게 안 좋게 보잖아요.
왜 기독교인이 왜 철학을 하지? 이거 솔직히 할 수 있는데. 그니까요. 그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막 저쪽에 정치적으로도 좌파와 우파가 갈리고 지역적으로도 막 갈리고 항상 이게 분열되어 있는 게 문제거든요. 서로 싸우고. 아 진짜 무전제의 사고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더 지금은 노자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조화로움. 그래서 아마 저쪽에 김용호 선생님이 노자가 옳았다 이 책을 최근에 낸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50년 동안 공부하셨대요 노자를. 꼭 진짜 읽어봐야 돼요. 아 진짜 저희 그 나중에 그 한번 해보죠. 진짜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돼요. 진짜. 네. 아 전 노자도 정말 저도 관심이 많아요. 말의 모해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거는 회의를 해야 된다. 반드시 회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의심이죠, 의심. 데카르트도 그랬었죠. 의심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교리란 뭐냐? 이것은 이제 곧 가르침의 이치라는 건데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종교라는 게 믿는 거죠. 그냥 믿어라 이런 거지, 믿어라. 그래서 이 예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세례를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 재밌지. 세례의 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대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실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아 진짜로? 네. 그러면 답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보통 예라고 해야지 되는 건데 그럼 넘어가는 거 자연스럽게. 아니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상식에 어긋납니다. 그거 센 거짓말인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써 있어요 그대로. 네. 혹은 정말 그럴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한 대답자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 그렇죠.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선 네 믿습니다. 혹은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들 네 믿습니다. 라고 굉장히 강한 발음을 할 거다. 너무 재밌어. 네, 여기서 그 생명력이 있었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 재밌는 거는 세례를 베푸는 이 목사님의 구조, 질문 자체가 이미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맞아. 이게 질문 자체가 존재의 사실을 확인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로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질문하려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실, 질문을 하겠다라는 거죠. 맞아. 입니까? 아닙니까?로 물어야 되는데 그렇죠.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뭐 믿는다고 얘기하면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도올 선생님은 신학까지 나오셨대요. 처음에 진짜? 신학을 가셔서 목사가 되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세요. 네. 되게 커리어가 화려해요. 그래서 도올 선생님 그 글 많잖아요. 신학교도 다니시고 네. 또 한의학도 또 다니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도그마틱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도그마라는 게 이제 독단이죠. 도그마틱스와 아폴로제틱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자신의 철학은 도그마틱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인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매우 비상식적인 전제를 그냥 강요하는 게 독단이죠, 독단. 그렇죠. 그냥 믿어라는 거 이성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엉터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다. 이게 재밌게도 아우구스티누스 저희 보셨잖아요. 예. 네, 이런 대표적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그게 엉터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다. 그러니까 불합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다. 근데 전 이게 더 공감이 가요. 차라리. 네. 신앙은 근원적으로 합리적 사유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성을 넘어선 곳에 신앙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서양의 중세 철학은 아주 엉터리 도그마틱스의 철학이다. 즉 완전 독단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의 독단을 우리는 철학적으로 처치 도그마라고 하는데 일체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전제를 처치 도그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란. 그래서 이런 전제는 모든 중세 철학자에게 공통된 전제였고 그랬죠, 실제. 그렇기 때문에 안킬라 테올로기아이라고 하는 중세의 철학을 신학의 노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맞아. 철학이 무전제가 아니고 전제 안에서 놀기 때문이죠. 우리가 저 철학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안셀무스, 아퀴나스 공부할 때 힘들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전제 자체가 일단 신이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성경을 옹호하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엄청 노력하잖아요. 제가 그때 왜 힘들었는지 이 글을 보다 보니까 이걸 보니까 알겠죠.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이미 전제가 있어. 그러니까요. 그 답은 이미 있고 철학자들은 답을 어떻게든 그 과정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르네상스 때부터 깨졌다. 잘 됐어요. 다행히 진짜. 그리고 모든 종교적 이론은 사실 다 도그마틱스다. 그러니까 불교다, 유교다 이거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신 그들이 신앙의 전제로 내온 명제들이 비교적 우리의 상식과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종교는 다 도그마틱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우리의 지식도 대부분이 다 독단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독단. 우리의 지식을 잘 점검해 보면 99%가 독단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전제, 소전제 하면서 나오죠 이제. 맞아요. 이거 진짜 절묘하더라고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연역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가 연역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필연적인 거잖아요.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제가 없이 사고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동의하는데 그죠? 이 인간이 사고를 하는 것이 언어를 떠나서 하지 않는 이상은 언어의 체계는 필연적으로 연역의 체계를 빌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연역을 소개하는데요. 3단 노법이 나옵니다. 아주 대표적인 모든 사람은 죽는다. 대전제. 그리고 김용옥은 사람이다. 소전제. 그러므로 김용옥은 죽는다. 결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대전, 소전 이렇게 결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 이런 말은 여기 진짜 재밌습니다. 잘 분석하면 매우 엉터리다. 연역은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그 전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누구도 죽어본 사람이 없어서요. 여러분도 죽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저도 그래요. 저도 죽어본 적이 없어요. 남이 죽는 것만 좀 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를 듣거나 했지만 인류 중에 어느 누구도 인류 전체가 그러니까 이전의 인류가 다 죽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전에 역사상 누구는 안 죽었을 수도 있고 나도 아직 안 죽었으니까 내가 죽는다는 보장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맥락인 거죠. 연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필연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타인이 죽는다는 사실에서 유추된 가설적인 명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건 가능하다는 거죠. 모든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죽는다. 그렇죠. 그건 가능해. 근데 어떤 사람이 죽는다. 이 대전제에서 김용옥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김용옥은 죽는다. 이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죽는다. 김용옥은 그 어떤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러므로 김용옥은 죽는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받아들이겠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귀납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연역의 대전제라는 것은 발생론적으로는 귀납 추리로 출발. 이게 뭔 말이냐? 어떤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연역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필연적인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귀납이라고 하는 그 실험, 관찰을 통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연역은 귀납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처음에. 맞아요. 이거 진짜 재밌는 거. 이렇게 설명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거 진짜. 연역의 출발점은 귀납이었다. 연역은 그냥 연역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근데 진짜 연역일 수 있는 이유는 뭔가 관찰을 했으니까 그 대전제가 나왔겠지.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는다 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로 이행하는 논리적 비약,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은 아까 99%가 독단이라 했던 이유가 우리의 모든 판단은 대전제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좀 이해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는다가 우리가 실제 관찰할 수 있는 그 실제 그 대전제로 세울 수 있는 그 명제잖아요. 오류가 없는 어떤 사람은 죽는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건 아까 우리가 밝혔듯이 오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명제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근데 우리의 기존 상식은 어떤 사람은 죽는다를 대전제로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죽어. 그걸 바탕으로 모든 논의를 전개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의들이 이런 대전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 99%가 그렇다. 이런 거죠. 맞아요. 이게 논리적 비약.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고무신하고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거를 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쓸데없어 보이지만 계속 추적하다 보면 거기서 이걸 왜 했을까가 나와요. 당연히 저희도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해요. 도열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철학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논리적으로 틀릴 수 있다라고 틀릴 수 있다. 무전제 사고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이 무전제를 왜 하는지 좀 이따 나와요. 그래서 여기 또 여기 나오죠. 모든 명제가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믿음이 있다. 그렇죠. 모든 건 다 전제하고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죽는다. 이런 현실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생각 같지만 이거는
전칙 명제라고 해서 모든 것에 들어가는 명제. 이건 논리적으로 연역이 되고 있다는 것뿐이다. 인간의 대부분의 생각이 개별적으로 떼어놓고 보면 아주 단순한 경험에 의한 상식적 판단 같지만 사실 모든 명제가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믿음이 있다. 그렇죠. 아,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그냥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주장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대전제가 항상 있어요.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 나는 어떤 전제하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맞아요. 이걸 따져보는 게 철학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그래서 대전제라는 건 전제의 끝이에요. 전제의 극단, 제일 전제가 시작하게 되는 지점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우선 대전제를 검토하라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제 3단 논법을 잘 둘러대는 친구들과 말싸움을 하게 될 때는 대전제를 건드려라. 맞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 이슈가 터져서 정말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막 몇 수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어요. 네.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럼 그런 사람들의 공부하는 전제는 뭘까? 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믿음이죠. 내가 이 공무원 내가 이 시험의 자격증을 따면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믿음인데 그렇죠, 믿음이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코로나 이슈든가 전쟁이 터지면 그 믿음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대전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맞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당연히 풀리길 바라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승무원 준비하는 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스튜디어스에 대한 공부와 면접을 보면은 나는 돈을 벌 수 있고 가정을 꾸릴 수 있으며 노후를 꾸릴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믿음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맞아. 내가 그만큼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게 좀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었다면 요즘에는 승무원 되는 게 오히려 또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자신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선 대전제를 자꾸 검토해야 된다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아. 어떠한 대전제를 쫓고 있는 걸까? 내가 돈을 엄청 벌면요. 예를 들어 내가 아무 무의미하게 맞아. 갑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면 이 대전제가 뭘까? 그러면은 그거는 행복하기 위해서 혹은 뭐 내가 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대전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전제를 자꾸 진짜 검토해 보면 이런 훈련. 그렇죠. 그럼 내가 뭘 오류를 갖고 있는가? 이 대전제는 흔들리지 않는가를 바라볼 수 있다 봐요. 대전제는 믿음의 체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막연하게 어떤 논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마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나의 전제들을 자꾸 검토하는 훈련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예, 좋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정말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는 일단은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예요. 근데 마음의 수양도 있어야 되고 뭐 비워야 되는 것도 알고 하겠지만 난 일단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제 그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 왜? 그래서 막 들어보면은 결론적으로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대전제들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전 대전제를 찾아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친구의 대전제를 바라보면은 자신의 결핍에 대한 해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약간 일종의 뭐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돈을 벌면 편해지잖아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물론 돈이 없으면 의료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때 힘들겠지만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행복할까? 그걸로부터 항상 자유로울까?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돈이 많으면 모든 자유를 획득할 수 있고 모든 안락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과연 돈을 꼭 벌어야만 가능한 거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소크라테스처럼 자꾸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미안한 말이지만 대전제가 틀린 거예요. 그분의 대전제는 돈을 벌면 안락해진다라고 생각했던 대전제가 있는데 그 대전제는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돈을 뭐 벌어도 상관없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안락함은 거기서 비롯되는 것만이 아니다. 대신 다른 대전제를 깔면 더 좋겠다라고 제가 추천을 한 거죠. 맞아. 이런 게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실제로 그 삶의 목적이 행복인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뭐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런 논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데 과연 그러냐 돈을 안 벌어도 행복할 수 있고 결혼을 안 해도 행복할 수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게 했을 때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면 돈을 벌면 되는 거고. 저는 또 한 가지 또 사례가 생각났는데 제가 이제 그 철학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영화도 하고 또 하나를 더 하려고 문학을
이제 컨텐츠로 잡아서 하려고 누군가를 만났었어요. 네. 그분이 소설가세요. 근데 이게 대전제가 서로 다른 거예요.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가 저는 이게 그분은 간단히 말해서 비즈니스적인 거. 구독자를 얼마 모아야 되고 뭐 저쪽에 구독자를 모으려면 어디 광고를 좀 해야 되고 대전제가 다르네요. 네, 돈을 벌어야 되고 이게 비즈니스적인 마인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 철학하는 이유도 뭐 구독자나 뭐 돈 버는 거 이거는 차후에 두 번째 문제고 제 1목적은 아니죠. 저 첫 번째 목적은 우리는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문학을 몰라서 문학을 단순하게 그냥 일단 읽고 싶다고 문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근데 그 대전제가 완전 다른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갈려서 이분하고는 같이 못하겠구나.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이분을 예시로 꼭 든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 상대 측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갈 것 같냐 하면서 하는데 맞아. 근데 사실 이게 철학적으로 좀 어긋난 게 이게 독단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그분이 조언을 주신 게 저는 1시간, 2시간 녹화하는 걸 생각했거든요. 그분은 안 된다. 요즘 안 본다 아무도. 5분이 좋다. 솔직히 근데 우리 해봐서 알지만 우리 2시간 해도 얘기하기 모자라잖아요. 5분 만에 할 수 있겠어요? 아니 편집하면 근데 그때 안 돼.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전제를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게 그러면은 구독자와 조회수가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또 물어봐야 되는 거가 그러면 과연 당신이 하면 뭐 하는 거냐? 그래 궁극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 구독자 100만 1000만이 됐다. 조회수가 이렇게 됐다. 돈을 이렇게 벌었다. 그 다음은 뭐냐? 일단 뭐냐? 왜? 그러니까 이러면 진짜 그 다음이 없거든요. 전 좀 갸우뚱하더라고요. 저는 뭐 구독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니까 일단 공부하는 게 우선이라서. 맞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게 철학의 무전제의 사고 방식인 거죠. 이런 거를 같이 좀 대전제를 검토하라. 이게 핵심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저희가 좀 깊게 이야기해봤고요. 좀 넘어가서 자신의 기철학이 절대로 결코 도그마틱스, 독단적일 수가 없다는 이유를 4가지를 대는데 4가지. 제가 4가지의 그냥 큰 제목만 먼저 말하고 그 돌풀님이 만약에 좀 세부적인 내용 좀 말하고 싶다라는 거 있으면은 짚어주세요. 첫 번째, 나의 기철학은 그 철학이라는 거는 어떠한 특정한 사회 조직의 유지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떠한 특정한 경전을 신봉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철학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철학은 절대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철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어떤 뭐 일을 진행하거나 뭐 논의를 할 때도 우리가 전제가 되는 게 어떤 조직에 우리가 일단은 조직에 봉사하기 시작하면 그 조직을 유지하는데 요 기업 다니는 그러니까 회사의 직장인이시거나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절실하게 느낄 거예요. 일단은 직장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그 기업을 유지하고 기업을 키우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유튜브 방송만 해도 만약에 저희가 우리 방송을 키우는데 방송이 얼마만큼 구독자가 아까 얘기했던 말이지만 방송이 구독자 얼마 모이고 돈을 얼마 벌고 이렇게 되는 순간 저는 망한다고 봐요. 그건 순수하지가 않다고 봐요. 그건 기업이지 말 그대로 비즈니스예요. 방송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시청자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문학 방송을 하면 방송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문학에 포커스가 있어야 된다. 문학이 정말 좋고 문학을 사랑해서 방송을 할 수 있어요. 문학이 정말 좋아서 문학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소설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문학이 아닌 이유로 문학을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등단도 뭐 하는 목적이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 순간 내가 문학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건 문학한테도 못할 짓이고 그런 걸 방송을 보거나 그런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도 못할 짓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순수성을 이미 잃어버린 거죠.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시작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철학 방송을 하는 이유는 철학이 좋아서 그래요. 시청자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한 명만 내도 괜찮아요. 저희가 일단 재밌잖아요. 이거 솔직히 녹화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녹화를 하는 게 우리가 좀 남의 시선을 의식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리고 철학도 그렇고 저는 그 지금 영화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영화를 공부하는
그 학생의 입장에서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얽매여 있지 않은 거죠. 조직도 그렇고 여기도 두 번째 이제 경전, 어떤 경전에 우리는 특정 책에 얽매여 있지 않잖아요. 다른 다양한 책들,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약간 좀 더 약간 중용적인 측면을 강조해 보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예술을 하려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예술을 상업적으로 돈을 버는 것을 보고 나쁘다고 지칭할 수는 없어요. 그건 뭐 밥벌이는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거 중요하죠, 밥벌이. 그래서 이게 좀 팔려 나가고 뭐 자신이 방송에 나가고 뭐 아까 문학도 이야기했지만 문학으로 돈을 벌고 나쁜 행위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아까 말했던 대전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전제가 내가 지금 문학을 내가 예술을 왜 하고 있나를 잃어버리면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본의 논리에 휩싸여서 가요. 자본의 노예가 되죠. 근데 그러다가 자신이 이룬 성과를 딱 목격했을 때 그때 허함을 느끼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그때 순수성을 잃어버린 걸 발견하고 맞아. 결론적으로는 불행해지잖아요. 물론 저희가 말했었던 대전제로 간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 하지만 도울 선생님이 오늘 여기서도 쓴 글이 있는데 속을 거면 알고 속아라. 그리고 이러한 내가 적어도 철학이라는 게 아까 말했지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게 더러 그래요. 내가 만약에 뭔가를 투자해서 망한 거랑 돌풀님이 막 저를 꼬드겨가지고 제가 뭐 몇 억 날렸어요. 다를 거예요. 그냥 주체적으로 해야죠. 그럼 정말로 원망하겠죠, 막. 진짜 그렇죠. 근데 내가 한 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자세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내가 나의 주체적인 사고 방식, 그런 내 대전제를 점검해 보라는 게 저희의 핵심으로 전 생각합니다. 대전제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도울 선생님의 그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은 외모나 뭐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은 한자 뜻 풀어보면 가운데 마음이잖아요. 나의 마음가짐. 저는 윤님이 확실히 마음가짐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옆에서 봤지만 뭔가 되게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도울 선생님도 말했지만 글을 잘 쓰고 이건 소용이 없어요. 말 잘하고 이미 제 스승도 그랬지만 맞아요. 지금 시대에는 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거 느끼시죠? 맞아요. 진짜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글 잘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필요하다. 맞아요. 중심이 바로 선 사람. 맞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논의할 때도 저도 이제 자기 반성을 많이 요즘 하게 되는데 자기 삶을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정말 설득력이 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느낄 거야 아마. 너무 많은 말들이 유튜브만 해도 너무 많은 말들이 나오고 너무 많이 현혹돼서 맞아요. 더 이상 사람들은 말에 속지 않아요. 진짜 웬만한 사람들은 말에 속지 않고 저 사람이 삶을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 이 이슈 같은 거 뭔가 스캔들 터지는 거 보면 순식간에 진짜 순식간에 유명인이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과거의 그런 스캔들이나 뭐 안 좋은 일들 다 들통이 나가지고 근데 삶을 잘 사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맞아요. 예, 진짜 공감해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철학은 겸손하게 만든다 했고 제가 제 주변 이들을 만나면서 요즘 느끼는데 철학을 공부하면서도 느끼지만 제가 뱉는 말들이 되게 좀 지키기 어려운 말들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제가 지키고 살고 있다는 거를 확신하면서 뱉다 보니까 상대방들이 할 말이 없어져요. 할 말이 없다는 게 되게 긍정적으로 할 말이 없어져요. 그게 가장 강한 설득력이죠. 그렇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고 있어, 난 이미. 그러니까 옛날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디오니게스를 찾아갔던 거랑 비슷하게 자신은 모든 권력과 부를 획득한 사람이기에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딱 위험 있게 될 텐데. 그렇죠. 내가 네 소원 다 들어주겠다. 네가 그 유명한 디오니게스 철학자냐. 그쵸. 그래서 소원 들어주겠다. 말해봐라 하니까 디오게네스가 이런 말 하잖아요. 왕이여 고맙다. 근데 내 소원은 좀 비켜달라. 당신이 지금 햇빛을 가리고 있지 않냐. 맞아.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웃으면서 내가 알렉산드로스가 아니었다면 디오기네스였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자본가한테 가장 휘둘리기 쉬운 그런 거는 자본의
노예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본가는 신이 돼요. 어떤 말을 해도 위험적이고 어떤 말을 해도 그 모든 분위기를 다 휩쓸어 버려요. 근데 자본가가 만약에 철학가든가 종교인 정말 그 성실한 종교인을 만나면 그거 아시죠? 약간 괜히 위축되고 이 사람한테 뭔가 막 배우게 되고 맞아요. 겸손해지는 네, 그런 게 있죠. 있잖아요. 이게 행동의 힘이라고 봐요. 그 행동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잘 이뤘었을 때 나오는 그 정말 그 경건함, 위험성 맞아요. 이런 것들. 철학은 그런 거를 좀 더 추구할 수 있는 학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소설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를 텐데 소설을 그냥 기술적으로 단순히 잘 쓰는 거는 저의 입장에서는 뭐 재밌게 쓰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아까 말했던 중심, 좀 글이 좀 뭔가 거칠 수도 있고 좀 글을 못 쓸 수도 있지만 그 중심이 예쁘면 진짜 예쁜 마음이에요, 진짜. 예쁜 마음이면 그 소설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소설가들 많이 있지만 저도 좀 몇 개 읽어보긴 했지만 어떤 분은 진짜 글을 잘 쓰거든요. 근데 그분 거 글을 읽으면 마음이 좀 불편해. 왠지 모르게 그분은 항상 뭔가 쫓기듯이 살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좀 그게 쓰는 이유도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글을 읽다 보면 내가 그런 글에 동화될 것 같고 결국 사람이 글을 자꾸 생각하는 걸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의 뭐 소설이든 뭐 영화든 그런 걸 자꾸 접하고 싶다. 요즘에 근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 돌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겸손하지 못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저희가 중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저도 요즘 음악을 들으면 잔잔하고 그 진짜 말 그대로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서 있는 음악들을 좋아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중심이 되는 음악들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음악을 들으면 딱 아는 거죠. 이게 진짜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러면 그런 곡들은 막 그림이 그려져요. 그냥 연주인데도 불구하고 막 가사던가 글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 근데 테크닉한 곡들이던가 연주곡 혹은 중심이 없는 좀 것들은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연주자가 나의 연주 내가 이만큼 쓸 수 있어. 네, 맞아요. 그걸 뽐내려고 이걸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 특히 저는 이제 원래는 힙합을 되게 좋아해요. 막 힙합만큼 시끄러운 게 없잖아요. 현란하고 막 스킬 자랑하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힙합을 좀 지겨워지기도 했고 식상해져서 이거 말고 좀 클래식이나 이런 걸 좀 들으려고. 그러니까 실제 힙합을 들으면 마음이 막 방방 뜨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좀 나를 주체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 감정이나 이런 거.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즐기려고 음악을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고. 근데 그런 슬픔에 젖고 아니면 뭐 그런 대책 없는 쾌락에 젖고 이런 게 자꾸 그렇게 마음이 막 그 요동이 파동이 심하면 좋은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음악 자체를 우리가 만약에 듣는다 해도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치닫거나 그런 거 말고 좀 잔잔한 음악으로 내 마음을 좀 달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요즘 좀 드는 거죠. 당연히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아요. 저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철학은 그 말 그대로 뭐 화이트헤드를 건너가든 플라톤을 하든 뭐 니체라든 정약용 선생님을 하든 노자 공자 상관없습니다. 자신한테 유용하면 다 할 수 있는 그쵸. 무전제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쭉 넘어가 보면 저희가 한 10분 정도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거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김영호 선생님. 맞아요. 어디 갔지? 철학은 하나의 과정이다. 원래 아까 제가 책 읽으면서 두 가지를 또 얘기하고 싶었었어요. 네네.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161쪽에 네. 그 서남동 목사님, 이게 신학자님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이런 말씀하셨대요. 우리의 삶, 우리의 실존이야말로 텍스트고 성경은 콘텍스트다. 이게 좀 바뀌었잖아요. 원래는 그 기독교에서 텍스트는 당연히 성경이죠. 그렇죠. 텍스트가 성경이에요. 근데 콘텍스트는 그 어떤 보면 주변 환경이나 그런 건데. 그러니까 텍스트는 정해져 있는 그런 거고 고정된. 콘텍스트는 해석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콘텍스트는 이제 우리 삶이겠죠. 뭐 보통의 논리라면. 근데 이걸 바꿨어요. 텍스트가 우리 삶이고 성경은 콘텍스트다.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이걸 해석하려고 이게 무슨 말일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뭐 성경을 읽든 아니면
뭐 책을 읽을 때도 이 책이 중요하잖아요. 이 문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책에다가 이 문장에다가 나의 삶의 그 사례들을 끌어와가지고 적용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걸 반대로 뒤집은다 생각해보세요. 진짜 중요해요. 그럼 내 삶이 텍스트예요. 그럼 내 삶이 텍스트면 내 삶은 절대적인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이미 겪었던 내가 했던 말, 행동, 남이 했던 말 이런 것들을 텍스트로 생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절대적인 삶은 이미 있고 나의 삶이 절대적이고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이 책들을 읽는 거예요. 텍스트는 절대화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이 텍스트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보통 사고 방식이 성경을 기독교 신자들이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석해서 이 말은 틀렸다. 이 말은 나 반대한다라고 안 하고 텍스트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넓은 영역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로 봤을 때 그러니까요. 제일 위험한 건 이런 거예요. 뭐 니체든가 뭐 소크라테스 공자 노자를 텍스트 그대로 그냥 이해하면은 그거는 또 그냥 밑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고 나를 제외한 우리의 삶, 우리의 실존 말고는 모든 건 콘텍스트예요. 모든 건 그냥 다 해석하는 겁니다. 만약 공자 틀렸다? 그럼 공자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삶의 방식에서 콘텍스트로서 안 맞는다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잘 못하는 게 목사님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글도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틀린 것 같은데요. 실제 하나님이 틀리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는 틀릴 수 있잖아요. 해석을 잘못해놨던가 아니면 그렇죠. 내가 이해를 어쨌든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기독교인들은 질문을 안 한다는 거죠. 목사님이 한 말 그대로 맞아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그런 의문에서 요번에 이제 문학 그 유튜브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제일 첫 번째 문학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성경을 선택했어요. 성경도 문학 책이에요. 고전이고. 맞아요. 컨텍스트를 할 수 있다면. 근데 여러분도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 뭐 이런 걸 검색해 보면 죄다 진짜 거의 100% 목사님이 해석해 놓은 거. 이런 거. 아니면 일반인이 했더라도 성경의 그대로를 요약해 놓은 거. 유튜브는 특히 요약 정리한 게 많죠. 요거 하나만 보면 뭐 창세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다예요. 근데 일반인이 창세기를 해석하고 풀이한 게 없어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일반인들이 감히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야, 너 이단 아니냐?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고 네가 뭔데 그렇게 해석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성경이 진짜 고전이고 진리라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맞아요. 저는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그래서 성경을 일부러 정했어요. 그래서 다음 맥락과 같은 게 결론입니다. 오늘의 2부에. 철학은 무전제의 사고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무전제의 사고는 다전제의 사고예요. 야, 이건 진짜 별 한 5개 치셔도 돼요.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저는 이걸 보고 노자를 제가 몇 년 전에 접한 것에서 한 단계 더 각성하게 됐다라고 딱 이 글을 보면서 딱 느낀 게 아니 노자 선생님은 자꾸 힘을 빼라고 하시는데 근데 저는 힘을 엄청 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막 진짜 막 4시간씩 자면서 제 꿈을 이루려 했었고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진짜 몇 년째도 제 습관들을 지키는 사람인데 근데 힘을 빼는 법을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되거든요. 근데 힘을 왜 빼라고 할까? 왜 비우고 왜 중을 지키고 막 왜 도가도 비상도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렇죠. 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 그대로예요. 네. 그게 비어있다, 허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무전제는 다전제다. 비어있을수록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힘을 뺄수록 힘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진짜. 그걸 보고 진짜 그런 것 같아. 이 말이구나. 저는 그릇에 대한 생각도 자주 하는데 사람이 그릇이 크다는 거는 안에 비어 있다는 건데 그게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품이 넓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편의점 하면서 제가 편의점 알바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정말 다양한 성격의 다양한 기질의 다양한 나이대의 다양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때마다 저는 이제 좀 제 마음이 비좁을 때 속이 좁을 때는
상대방이 조금만 뭐라고 해도 막 욱하고 그건 제가 좁아서 그런 거였고 근데 제 그릇이 작아서 저는 어떻게 보면 훈련이라고 생각해. 이것도 알바도 맞아요. 되게 이제 수백 명 하루에도 수백 명 만나고 하면서 제 성질을 건드리거나 물론 내가 절대적으로 옳았다 할지라도 화를 내지 않는 거 보살이 되는 거 그게 내 그릇이 그만큼 화를 내지 않고 그 사람을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내가 그 사람을 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릇에 네.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네. 그 나를 짜증나게 하는 A가 물을 살짝 해도 바로 출렁거리면서 이게 나가지는데 그게 자아죠, 자아. 그렇죠. 근데 물이 아까 노자 선생님이던가 도울 선생님 말씀처럼 그릇에 비울 줄 알면 그 A가 나한테 욕설을 하든 아무튼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담아주고 뭐 내가 비우면 되니까 흘려보내고 마음의 그릇, 마음의 여유 뭐 이런 거겠죠. 전 요즘도 그 훈련하고 있어요. 오늘도 나 화를 좀 욱하는 내가 굳이 왜 화를 낼까? 상대방은 솔직히 별 생각 없이 그냥 자기 기질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 살아왔던 대로. 그러면 다 받아주면 되는데 훈련하고 있습니다. 다전제 사고. 근데 이 다전제라는 건 결과적으로 전제를 무한히 끝없이 바꾸어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사고 능력이다. 근데 이게 전제를 무한히 바꾼다는 게 그러면 다전제 사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전제를 알아야 돼요, 많이. 맞아요. 전제를 하나만 알고 있는 만약에 이제 교회만 열심히 다닌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은 기독교란 전제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독교의 전제를 갖고 있고 만약에 이제 불교의 전제도 내가 갖고 있어. 그럼 전제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슬람 전제도 있고 그리고 뭐 서양 철학서를 공부했다 그러면 플라톤을 읽었다 그러면 플라톤의 전제도 그렇죠. 내가 갖고 있고 뭐 아리스토텔레스 전제, 니체 전제, 뭐 막스의 전제 이러면 전제가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만큼 그릇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사람들이 묻는다면 다전제의 사고를 하기 위해서 그릇이 넓어지기 위해서 세상을 품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하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저는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도 내가 왜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는가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니체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아니면 뭐 플라톤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맞아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좀 공감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흡수하는 거죠. 많은 것들을. 그래서 아까 하나의 전제만 있으면 그게 독단이라고 하는 독단이죠. 이유가 그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결론 중에 철학은 결국 다양성의 용인이다. 다양성의 용인, 다양성이란 말이 우리가 공부하면서 많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자연 생태계에도 다양성이 되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양한 동물들이 어우러 살아야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산다. 조화가 되고 실제 자연에서도 다양성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종이 멸종되거나 그러면 어떤 고리가 끊어져 버리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구 환경도 솔직히 다양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함께 면에서 조화롭게 지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 방송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철학 방송은 윤님하고 제가 하고 있잖아요. 둘이. 영화는 3명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각자의 성향이 조금씩 저는 다른 게 이 다양성의 맥락에서 보면 솔직히 비슷한 사람이 3명이 모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다양한 게 아니잖아요. 맨날 똑같은 생각만 하고 맨날 똑같은 말만 나오겠죠. 실제 기질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윤님하고 저는 우리가 다양성의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방송은 어떤 것 같나요? 좀 다른가? 윤님하고 제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뭐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하죠. 그렇죠. 어떤 조직이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 우리 방송에 누군가 뭐 게스트가 아니라 실제 3명으로 MC를 이제 한다 그럴 때 우리랑 완전 다른 사람을 모시면 이건 되게 재밌겠다. 예전에 그런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이제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뭐 새로운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뭐 할 때도 나랑 다른 사람 자꾸 배척해요. 저도 실제 그런 좀 쟤는 좀 나랑 안 맞는 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연인끼리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성격이. 근데 이게 뒤집어 보면 나랑 안 맞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좀 그래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 나랑 닮은 사람, 공통점이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러고 많이 그러잖아요. 이게 저는 잘못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면 발전이 없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나랑 좀 달라야 돼요. 그래야 서로 저번에 극을 주는 관계 했었잖아요. 극을 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다. 다양성이라는 게. 다양성의 용인. 저희가 오늘 이런 이야기들 해봤는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그 이야기로 정리하신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님은 뭐 더 하시는 저는 근데 오늘 충분히 제가 더 오히려 많이 말씀을 너무 지도적으로 해서 감사하고 죄송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흐름을 이끌어가는 측면이 있었어가지고 저는 충분히 한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도울님께서는 마지막 그 멘트 이 멘트가 이번 1부 시간, 2부 시간 때 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짚어준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저희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 갖고 진행을 할까요? 이제 셋째 대목부터 우리는 어떻게 철학을 해야 할까? 그러면서 마지막 쪽까지 173쪽부터 이제 296쪽 넘어서까지 그 정도까지 하시면 됩니다. 거의 한 100쪽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까지 하면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철학에 관심 있으시면 이 책은 꼭 사보셨으면 맞습니다. 좋겠어요. 저희가 이번 2권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권 읽을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2권부터 끝내고 그리고 1권으로도 찾아뵐 거니까요. 천천히 항상 저희가 추구하는 게 작심삼일보다는 길게 하는 게 낫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리고 무전제 즉 다전제 용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번 주는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 갖고 더 밝은 모습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